DJ 멍상의학. 난치병의 자연치유를 선도하는 자연치유 아카데미의 조병식 원장님과 한방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전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김기옥 박사님의 건강한 의학 수다가 지금 펼쳐집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의 톡톡 튀는 진행과 함께하는 멍상의학은 기존에 알고 있던 난치병에 대한 상식을 뛰어넘어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가장 하기 쉬운 마음가짐. 멍 때리는 의학 토크, 멍상의학 시작하겠습니다. 멍상의학은 EJ 생활역사협동조합이 제작 배포합니다. 이 정도 시간이 되면 많은 분들이 함께 멍하시거나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본인도 모르게 어느 순간 멍하고 튀어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도 그 단계가 되지 않으셨다면 오늘 시간에는 반드시 그런 분들까지 다 끌어들여서 멍상의학의 대중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병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기욱입니다. 네. 두 분들 앞에 본인 소개 안 하세요. 이제는 뭐 다들 날 알겠지 뭐 자신감이 넘치시는 겁니까? 예, 우리 조 원장님이 서양 의사시고요. 우리 김 원장님이 한의사시고요. 예. 제가 의사 티를 조금 냈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결같이 한의사로 계속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중간에 또 이분들이 언제 뒤바뀔지 몰라요. 저희가 정말 지난주에 대사질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참 모를 때는 몰랐는데요. 이게 뭘 좀 알게 되면은 이게 어설프게 알잖아요. 원장님들.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내 생활 하나하나가 다 걸리는 거예요. 네. 뭘 하나 먹을 때도 걸리고, 잠을 잘 때도 걸리고, 운동을 내가 오늘 충분히 했나부터 시작해서 어디가 살짝 안 좋으면 오늘 내가 뭘 먹었지부터. 그러니까 아마 지금 살짝 이런 증상이 시작되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예, 그 건강을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몸을 자라고 생각을 하고 내 몸 사다. 내 몸이 자다. 사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활을 했을 때나 무엇을 먹었을 때 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늘 좀 경계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내 몸에 좋은 게 뭐고 건강해지는 방법이 뭐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딱 기준이 자칫 잘못 넘어가면은 건강 염려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좀 도가 지나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지금 쓸데없이 너무 집착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먹거리 문제나 운동 안 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예. 이렇게들 다들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예,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좀 던지고 우리가 정말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이런 기준을 마련하는데 오늘도 계속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김 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자기 몸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그런 기준들이 조금 더 이렇게 잡혀갈 것 같습니다. 왜 기존에 워낙 이런 건강 정보와 관련된 또 의학과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참 많고요. 아예 뭐 전문 채널이 생겼을 정도고 신문을 펼쳐봐도 꼭 한 면은 의학 정보란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다못해 내가 그냥 궁금해서 검색만 해도 정말 많은 정보들이 뜨는 상황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쪽에서 하는 이야기하고는 좀 궤를 달리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거는 정말 좀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의지고 나의 변화인데 굳이 어떤 특별한 계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기라는 거는 왜 사람이 정말 절박한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을 경험하지 않고 이 방송을 듣는다고 해서 듣는 순간에는 좀 그렇게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인 변화까지 갈 수 있을까? 하루에도 그냥 일상적으로 보는 게요. 질병 관련 기사고요. 이야기들이에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 그거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 야,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래.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주변 딱 앉은 자리에 10명이 앉아 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약 안 먹는 사람 이러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일상화돼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참 사람들한테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가장 동떨어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얘기들이 사실은 건강과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식습관, 생활습관.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내용이에요. 예, 배웠죠. 밥도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고. 30번 씹으라고 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네. 이게 아주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꼭 전문의를 찾지를 않더라도 또 대단한 지식이 없더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누구나 도 대변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그 대변 색깔만 유심히 봐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니면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변을 봤을 때 진짜 황금색이라면 아주 거의 건강한 상태라서 일본에서는 이제 그 대변 색깔을 가지고 몇 살까지 산다.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발표가 된 적이 있는데 황금색이라면 예를 들면 100살까지 산다라는 기준을 잡으면 그 색깔이 점점 짙어지는 경우 예를 들면 쑥색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내가 상태가 안 좋다.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도 되고 갈색이라든지 짙은 밤색 이런 정도 나오면 이제 뭐 내장에 분명히 어떤 이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대변 색깔을 보면서 내가 이제 먹은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그 색깔을 보고 내가 스트레스 받는지 안 받는지도 간단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럼 외람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분 원장님 아침마다 색깔을 확인을 하십니까? 예, 그럼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대변하고 소변 색깔 소변색이 좀 더 그 짙어진다든지 약간 여린 누런색 이런 색에서 점점 더 짙어갖고 아주 샛노랗다든지 짙은 갈색이 좀 나온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것들 자기가 아침마다 이렇게 자기 그 간단한 분빔을 가지고도 사실은 내 컨디션이 좋구나 나쁘나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자기 스스로 조절해서 좀 과로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만 실천해도 굉장히 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 제가 당뇨병이 있다고 네. 이실직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이제 폭탄 선언을 했죠. 경계치에 있는데 경계치에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바늘로 찌르지 않고도 지금 몸의 변화를 가지고 혈당 수치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대충은 알아맞혀요. 비슷하게 나와요 결과가. 그러니까 전날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리를 했다. 예, 또 음주를 좀 했다. 이러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기가 피곤하고 소변 색깔이 좋지 않아요. 또 소변에 거품이 또 날 때도 있고요. 이러면 혈당이 좀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날은 조금 더 이제 본인 관리를 하죠. 먹거리 문제도 탄수화물 조금 줄이고 운동도 다른 날보다 한 1, 20분 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와, 근데 진짜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아유 그래 매일매일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하시면서 핑계거리들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예, 출근도 바쁘고요, 할 일도 워낙 많고요. 이렇게 회사에 회식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지금 제가 핑계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핑계라는 거는 본인이 조금만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면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고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방송을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최근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좀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은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받은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틀 만에 몸무게가 2kg가 이렇게 쭉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책기 같은 것도 오고 음식물 섭취도 하는 게 힘들어지고 그래서 왜 어제까지는 컨디션이 괜찮았는데 오늘 왜 이러지라는 생각에 저는 일단은 왜 우리가 그렇거든요. 그런 상황 벌어지면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거나. 근데 저도 급한 대로 그냥 약을 먹고는 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요. 항상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를 받고 있는지를 저처럼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삼국지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도 머리가 쉬어버렸다. 네. 너무 고도의 전략을 쓰느라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하룻밤 사이에도 머리가 하얘졌다. 근데 그럴 그거- 정도까지 그 나오는데 그거 진짜 무슨 소설 이야기 아니에요? 아 이게 그런 정도 좀 과장돼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먼저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요. 아. 예. 그래서 범죄의 현장에는 반드시 머리카락이 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카락이 빠진다든지 색깔이 변한다든지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내장 여러 가지 그 반응들이 급격히 나빠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급성으로도 올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방에서는 이제 뭐 체한다, 네. 예, 기가 막힌다. 그게 이제 기거든요. 기가 항상 일정하게 계속적으로 흐름이 예를 들면 혈액 순환이든지 뭐 림프 순환이든지 이런 순환이 일정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막혀버리면 몸에 이상한 변화가 많이 오거든요. 네. 네, 흔히 말하는 기가 막힌다, 기가 체한다, 기가 약해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냥 막연하지만 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진짜 기막힌 일을 제가 겪은 거예요. 네. 이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의 반응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첫 번째는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염증이 잘 생겨요. 특히 혓바늘이 돋는다든지 구내염이 생긴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염증이 잘 생기고 두 번째는 소화 기능, 배설 기능이 떨어져요.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잘 체기도 하고 흡수가 잘 안 되니까 변 상태도 나빠지죠. 세 번째는 면역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암 세포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처럼 어머 나 이 정도는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왜 정신력 강조 워낙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인지를 못하고 있을지라도 몸에서 신호는 계속 보내고 있다는 거. 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암 말씀을 하셨지만 네. 누구나 하루에 한 300개 내지 500개 정도의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암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뭐 누구나 다 걸리느냐 그렇지는 않고 그 우리가 총만 있다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방아쇠를 당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음. 이럴 때 암세포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대부분 암 오고 그러는 거 보면은 한 6개월 내지 1개월쯤 전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입니다. 잠깐만. 그러면 저 6개월 후나 1년 후에 뭔 일 생기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져서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는 환경으로 바뀌면 회복이 되는 것이고. 아, 지속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게 지금 미국의 그 심신의학 연구소 정신과 의사의 시험 결과예요. 대부분의 암 환자는 6 내지 7개월 전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 특히 죽고 싶었다는 마음. 이것이 암을 만들었다. 뭐 이런 통계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나 6개월 전에 나 한 7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를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근데 네. 아마 대다수 분들은 사실 그 사이에 본인이 뭐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다거나 스트레스를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썼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 감정이 계속 6, 7개월이 지속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뭐 그래서 문제는 만성 스트레스죠. 만성. 예, 예. 급성은 이제 우리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고요. 몇 달씩 계속 지속될 때 이제 문제를 크게 일으키게 되는 거죠. 지금 사실 오늘 그러면은 저희가 암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질병인가 암이? 그럼 옛날에는 암이라는 병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증가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어때요, 아니, 실제로? 그런 적이는 아니라고 봐요. 옛날에도 있었다고 보는데 네. 그 명칭이나 구체적으로 이제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캔서라는 네. 그런 정확한 병명이 아닌 그와 비슷한 구체적으로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는 유암이라고 이제 한문은 다르지만 딱딱한 돌덩어리 같은 이런 그 바위 같은 그런 것들이 유방에 생겼다. 그런 건 구체적으로 있어요. 덩어리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돼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과거에도 없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제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식습관이라든지 그 생활 습관이 자연에 이제 거슬려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꼼꼼하면 잤는데 지금은 밤새 불을 꼼꼼해도 켜놓. 불 켜놓고 있죠. 예, 그러니까 꽤 그런 것 있었죠. 같은 것들이 자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이제 공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많은 이제 영향이 있죠. 네. 많은 분들이 그냥 암 하면은
다 알 것 같아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는 뭐 명상의학이 아니고 멍상의학이니까 아주 기본부터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암이 뭔가요? 예. 그 암은 한마디로 악성종양이라고 하죠. 악성종양, 악성신생물이라고도 하고요. 악성신생물. 그 우리가 종양은 덩어리를 만드는 걸 종양이라고 하죠. 네. 그 요즘 사실 이제 양성종양은 굉장히 흔한 질환이 되었죠. 아, 그러니까 네. 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덩어리가 생기면 그게 암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종양이 양성이 있고 악성이 있는데 양성이 있고 악성이 양성은 있다. 이제 성장 속도도 느리고 어느 정도까지 자라고 나면 더 자라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주위 정상 조직과 경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생명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악성 종양이 문제예요. 이 악성 종양은 특징이 정상 조직을 침범해서 자라 들어가는 거죠. 그걸 침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혈액이나 림프를 통해서 다른 장기로 또 전이가 돼요. 그래서 생명도 위협하는 무서운 질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막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종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양성인지 악성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딱 드는 생각이 그러면 양성 종양이 시간이 지나면 악성으로 변하는 건가? 네, 그럴 수 있죠. 아, 그럴 예,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양성 종양의 일부가 또 악성화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세포의 변성 과정을 보면 처음에 염증이 생기고요. 염증이 생긴 것은 세포 중에서 세포막이 변이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세포 안에 에너지를 만들고 저장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얘가 변이가 되면 주로 궤양, 경화 뭐 이런 단계로 변성이 돼요. 강경화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위궤양, 네. 뭐 네. 그런 거 많이 네. 들어보잖아요. 그게 더 진행을 하면 종양으로 가요. 그게 이제 종양은 양성이든 악성이든 이제 유전자가 변이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른 성질의 이 세포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왜 우리 흔히들 광고에서도 약 광고 나오면 항상 무슨 궤양, 위궤양, 강경화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 일상적으로 듣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위험한 신호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그 정도는 누구나 다 가지고 사는 거 아니야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뭐 구체적으로 이제 또 얘기를 이제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 암에 걸리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저산소. 네, 몸속에 산소가 부족하다든지 저체온. 몸이 너무 차가워진다든지 체온도 1도 내려갈 때마다 면역력이 30%씩 떨어진다 할 정도로 몸이 차가워지는 것. 겨울 같은 데도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닌다든지. 요즘 많이 그러죠. 또 뭐 충분한 난방 시설이 안 돼 있는데도 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이런 또 사람들은 여름철에는 또 에어컨이 워낙 예, 빵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면 마치 그 포도주를 담듯이 네. 그 산소를 차단시키고 내부에서 이제 막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포도주가 되듯이 그럼 저희 발효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암도 결국은 이제 산소가 부족한 상황. 예를 들면 미세먼지다, 뭐 공해다, 뭐 그런 걸로 인해서 폐 속에 산소가 접촉하는 면적이 적어지잖아요. 보통 사람들도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이제 과다한 환경에 노출된다든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산소 공급이 원활치 않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략 저체온 산소 부족 이것과 스트레스 대략 이런 것이 환경을 만든다고 보고 이제 그 지금 김 원장님 말씀처럼 저체온이나 저산소 환경이 되면 암이 잘 생기고 또 증식하는 그런 환경이 되거든요. 그게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암세포는 이제 혐기성 세포예요. 혐기성. 예, 산소를 싫어하는 거죠. 예, 산소가 잘 공급되지 않는 환경에서 무한 증식을 하는 세포가 암세포다. 예. 그리고 우리 정상세포는 산소를 좋아하죠. 네. 예.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뭐 그 외에 저체온이 되면 면역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또 암의 증식을 허용하게 되고요. 뭐 그 외에도 뭐 화학물질이나 방사선 또 그다음에 바이러스 뭐 유전 그다음에 이제 지금 환경 문제가 또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다이옥신이나 중금속
최근에 또 이 미세먼지 이런 것들도 다 발암 물질로 또 작용을 해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유전과 환경의 지속적인 양방향의 교환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전자가 스위치를 켜고 끄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발암 유전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아, 동시에 그걸 다 가지고 있군요. 예. 그렇죠. 근데 이 발암 유전자가 켜지고 그리고 아.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꺼졌다면 당연히 암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유전자를 끄고 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환경, 몸의 환경, 어떤 음식을 먹는지 또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스트레스를 받는지 받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세포 유전자에 미친다는 거죠. 아, 지금 스위치를 설명을 하시니까 되게 이해가 쉬운 게 우리가 왜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불부터 켜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안에 다 있는 암을 유발하는 스위치와 그걸 억제하는 스위치가 우리 몸 안에 다 있을 때 그걸 결국 끄고 켜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유전자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 네. 한 번 만들어지면 그 상태도 평생 간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후생 유전학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는 조금씩은 변할 수 있다. 예, 이런 이제 뭐 심지어는 그 이제 저 기공이라고 이런 그 기수련이 뭐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면 변화되는 유전자가 있다 할 정도로 그냥 뭐 특별한 노력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어떤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 예를 들면 긍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도 조금씩은 변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희망을 주는 것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그 지금 이제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사망 원인 1위라고 예. 얘기를 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장암이 세계 1위에 올랐었습니다. 그런 건 드디어, 1위 안에 되는데 드디어 그러니까요. 1위를 아, 예. 예. 가장 큰 원인인 서구화된 식습관이죠. 발암 유전자를 켜고 종양 억제 유전자를 끄는 첫 번째가 지방식의 문제예요. 근데요, 원장님들 생각해 보세요. 서구인들은 이미 자기네 서구식대로 먹고 있는데 왜 우리가 1위예요? 서구인들은 고기를 오래전부터 먹어봤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우리는 고기를 옛날에 뭐 자기 생일날 먹는 정도? 예, 그것도 국물 정도로. 아, 지금 근데 어느 시절 이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아. 이제 저희 어릴 때도 그랬는데 이게 4, 50년 상간에 거의 매일같이 육식을 즐기는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많으시거든요. 예. 특히 붉은 살코기. 아. 예, 이것이 암증식의 원인이 되고요. 음. 이게 아까 또 활성산소 제가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이 지방식을 하게 되면 이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생겨요. 그러니까 세포를 많이 파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유전자까지 변이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몸이 그런 서구화된 식습관에 예. 따라서 변화된 상태가 아닌데 우리 내부 소화 기관은 충분히 그런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급격하게 식습관이 먼저 변해버려서 맞습니다. 몸속에서 지금 우왕좌왕 갈팡질팡 네. 교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통계를 내보면은 네. 가장 이상적인 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것이 균형을 딱 맞춘 3대 식사가 주요 영양소. 예, 예. 그것이 그 이제 일본 식사라고 보는 거예요. 아.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균형 식사라면 우리는 지방이 그동안 조금 적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지방을 먹으면서 영양은 개선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정크푸드라든지 인스턴트 식품처럼 기름에 튀기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 기름이 아주 좋은 기름이면 큰 문제가 없는데 튀긴 기름을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면서 아주 안 좋은 것이 이제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면서 이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고기를 가능하면 삶아서 먹는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치맥이라고 그래서 치킨이라든지 햄버거라든지 이렇게 다 결국은 기름에 튀기거든요. 그냥 잘 삶아서 기름만 뺀 상태에서 섭취를 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체질별로 이제 고기도 먹는 것이라든지 또 왜 지방이 안 좋은지 라면은 안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먹는 방법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암 환자분들은 현미 채식을 하라고 네. 이게 사실 가장 기본이거든요. 바로 이제 암세포의 정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항산화 물질,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현미에 녹황색 채소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암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데 기본은 현미채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흔히 이제 암 하면은 속설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족력.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으면은 확률이 엄청 높다. 두 번째, 고기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약간 바삭바삭 태운 게 맛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언제부턴가 야 너무 탄 거 먹으면 암 걸려 이런 얘기 저희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게 영향이 있나요? 그럼요. 예. 어. 요즘은 거의 상식화 됐지 않습니까? 네. 아 네. 근데 진짜로? 진짜 탄 게 그렇게 안 좋아요? 안 좋죠. 아무래도 태우면은 특히나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음. 변형을 일으키고 좀 심하게 태우면은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발암 요소가 되는 것들이 되고 또 이제 우리 같은 병은 우리벽을 과다하게 자극을 하면서 이상을 일으키고 유전이란 네. 아까 말씀을 드려서 그러는데 제가 이제 아버님 형제들이 7남매이신데 사고에는 다 암으로 돌아가셨고 또 오촌 아저씨들도 또 두 분이 계신데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사촌이 한 30명 살아있지만 연세 드신 분부터 또 차례대로 암으로 돌아가시고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계속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저희 집안은 소양인이라는 체질들이다. 소양인이라는 체질들은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낮고 바이러스에 약해요. 아. 그래서 이 소양인들은 특히나 심장질환, 고혈압, 중풍 뭐 이런 혈액순환기 계통의 질환은 조금 덜 걸리지만 암에 잘 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으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서양 사람들은 심장 질환이 많은 이유가 태음인이 워낙 많아 갖고 한 80 내지 90%가 태음인이다. 근데 한국은 50%가 태음인이고 소양인이 한 25%인데 미국 같은 그런 서구에는 소양인이 적다. 그러니까 암이 덜 걸린다. 이제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하면서 이제 추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가족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암이 걸렸다라고 한다면은 김 원장님은 지금 그거를 그러면 나도 암에 걸릴 확률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신과 동시에 그럼 가족들과는 뭔가 다른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유일하게 우리 아버님이 85세까지 암에 안 걸리고 사셨어요. 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예, 그게 뭐냐면 다들 머리가 좋아서 출세를 하셨는데 네. 워낙 어려서부터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거의 뭐 20대 되기 전에 피를 토할 정도로 위가 안 좋으셨어요. 네. 그 이후로 공부를 안 하시고 시골에서 그냥 농사 지면서 마음 편히 네. 그렇게 사시고 그냥 그 음식에 대해서 철저히 주의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 저희들 그 사촌 중에도 39살에 암으로 죽은 한 살 어린 제 사촌이 또 한 살 더 많은 사촌이 49에도 암으로 다 사망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절대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근데 공부는 많이 하셨잖아요. 예, 물론 뭐 하지만은 물론 저도 자유롭지는 않지만 어떻게든지 안 걸리려고 그런 연구를 많이 했죠. 네. 지금 사실 제가 가족력 얘기를 하면서 아까 후생 그 유전학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스위치가 다 있다면 특히 우리 집안은 그 암을 유발한 스위치가 유독 강력하다면 네. 끄는 스위치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내 노력에 의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면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도 건강하게 타고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이 면역력이 뛰어난 건데 그런 체질은 김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타고난 체질로는 한 30%다. 그 정도로 보고요. 그래서 이제 차고 습한 체질이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에 또 잘 걸리고요. 차고 습한 예. 체질.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하셨지만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에 따라서 또 면역이 많이 저하가 되거든요. 쓰고 뜰번 음식이 면역을 높여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쓰면 뱉고 달면 삼킨다고. 삼키는 그래서 너무 단 음식을 요즘 또 많이들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사실 면역 저하의 큰 원인이 돼요. 그렇구나. 근데 자 가족력도 내가 이제 스위치 바꿀 수 있어요. 뭐 노력하면 돼요. 뭐 이런 얘기들 탄 음식 먹으면 안 돼요. 운동 열심히 하고 뭐 다 좋습니다. 그리고 뭐 암이 유발되는 원인의 식습관도 있고 운동 안 했고 스트레스 있는데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소아들 어린 아이들의 암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소아들의 암은 유전성이 많이 있다고 보죠. 유전성. 그리고 플러스 산모
어떤 그 나쁜 환경에 노출돼 있다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소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뭐 좀 탄산음료 같은 걸 즐긴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뭐 이런 거 같은 것들은 절대적으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환경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태아의 건강 문제는 전적으로 이게 엄마의 환경 그리고 영양 상태, 마음 상태 전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연히 태아도 같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엄마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영양을 섭취하면 태아에게 전달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무생유전학적인 측면에서 그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스위치를 끄고 켜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한 가족이 보통 비슷한 식습관을 공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가족들 같은 경우에. 근데 여자 남자에 따라서도 잘 발생하는 암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흔히 말하는 이제 간이 안 좋다, 간암, 간계통은 우리 집안 내력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의 많은 부분은 사실은 전염성 간염. 예를 들면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우리 식습관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한 소택 밥을 먹어야지 정이 든다 그래갖고 숟가락 같이 담그죠. 예, 네. 찌개 이런 데서 이제 같이 먹였기 때문에 그렇지 선천적이라기보다는 후천적으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체질별로 스트레스 받는 게 달라요. 그래갖고 이 태음인들은 무력, 즉 경제적인 빈곤함 이런 것 같은 것들을 굉장히 그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너무 욕심이 화근이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소음인 같은 경우는 너무 자기를 사랑을 해요.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래서는 흔히 말하는 공주 왕자병 이렇게 왕따 된다고 그러죠. 요즘 네. 그런 거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서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정의감에 쓸데없는 일에 너무 정의감에 불타갖고 쓸데없는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왁왁하고 이런 것처럼 스트레스라는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체질별로 자기가 가치관을 어디 두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다르지만 부활을 거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 남녀의 또 차이는 그렇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생기는 암의 종류가요. 주로 문제가 되는 암이 이제 갑상선 암이나 유방암이거든요. 네. 대부분 암은 그 노화와 똑같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보통 70대 이상에서 아주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되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은 40, 50대 이렇게 아주 피크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르몬 기관이죠. 특히 이제 호르몬 기관에 종양이 생기는 경우에 특히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하면 이 암의 증식을 돕게 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을 급격히 또 증가시켜요. 그래서 정말 위험하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여성하고 다른 반응이 약간 나오는군요. 안에서 호르몬상 봤을 때. 그렇죠. 경쟁이 반대적인 그런 경향이 있고 지금까지 인류가 태어나서부터 살아온 방식이 다르죠. 남자들은 술을 먹어도 그걸 잘 분해시키는 데 비해서 여자들은 분해시키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런 것 같은 것들이 이제 비롯해서 스트레스 받을 때 여성 같은 경우는 되게 삭히는 우리나라는 특히나 그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참아야 되는 이라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좀 영향이 있고 이제 남자들은 이제 너무 절제된 생활을 안 하고 그냥 이게 뭐 좀 방탕한다면 뭐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지지 않고 그냥 막 쓰러질 때까지 술을 먹는다든지 지칠 때까지 자기 몸을 산화한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것들이 그 남성들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남자 여자를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생활 속에서 요즘은 굳이 성에 따라서 역할이 많이 고정돼 있는 경우들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생길 수 있는 암이 약간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얼핏 드는데 조 원장님, 김 원장님이 각각의 서양의학 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한의학의 기초를 두고 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방송을 들으면서 딱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말씀을 하셨는데 네. 본인이
체질이 어떤지를 한의원에 가서 일단 알아와가지고 이 얘기를 들어야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외형상 이 사람을 맞습니다. 예,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거 예, 다 있어요. 여러 가지가 어. 있어. 지금 현재로서는 현대의학 또는 과학에 의해서 조금씩 관련된 그 체질 구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전문가에게 아무래도 의뢰를 하는 것이 좋고 어설프게 생각하기보다는 한의사들이 지어주는 약을 먹어보면 이게 저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가지고 나머지 30%를 확인하면서 체질을 정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좀 시간이 지나면서는 차츰차츰 지표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암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왜 나한테 효과가 없는가. 네, 이런 것 같은 것들은 체질의학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정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좀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물론 암이 체질과도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렇게 사상이나 파상으로 나누는 게 과연 암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런 거는 아직 제대로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체질의 문제라기보다는 금방 말씀드린 이 스위치를 끄고 켜는 생활 환경의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네. 보고요. 그래서 체질로 따지면 제가 10여 년 암 환자들을 보다 보면 차고 습한 분들이 많더라. 이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신의학에서 연구된 결과입니다만 성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암 환자분들이 공통성이 좀 있어요. 예. 타입 A, B, C로 나누는데 네. 타입 A 성격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화를 잘 내고 표현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그렇죠, 즉각적으로. 반응이. 예. 소위 말해서 다혈질이야. 그렇죠. 다혈질이 많습니다. 근데 타입 B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예. 예, 스트레스 잘 안 받는 분이에요. 근데 타입 C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말을 잘 하지 않고 표현을 잘 안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특히 암이 잘 걸리더라. 네. 타입 C에서 타입 예, C죠. 이게 이제 수동적 어. 공격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좀 애매한 얘기지만 외유내강이라고 남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운 것 같지만 집에 가서 자기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A형처럼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표현을 한다든지 감정적인 앙금이 안 생기면 좋은데 그거를 표현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면서 혼자 삭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속으로 끙끙끙끙. 그렇죠, 그렇죠. 이제 쌓아두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예 B타입 같은 경우는 그냥 넌 지져라 난 모르겠다 안 들린다 뭐 이러고 또 그렇죠. 우리가 왜 쟤는 무슨 욕을 먹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려 하는 그런 성격은 차라리 괜찮거나 그렇죠. 아니면 다혈질이거나 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중에서 또 제일 많은 성격이 완벽주의예요. 그래서 저희 오시는 많은 분들 보면 특히 완벽주의자들이 참 많으세요. 이거 흐트러진 거 잘 보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네.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얘기 들으시면서 다 내가 어느 타입인지 네. 본인들이 다 알 것 같은데 저는 왠지 자꾸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네. 이렇게 이 불안감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 이제 또 암을 치유하는 분들 중에 좋아지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차이가 또 있어요. 자. 그런 성격 측면에서. 일단 네. C 타입이어서 걸리긴 다 걸렸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여기 C에서 또 나뉘는군요. 그렇죠. 이제 이분들이 두 가지인데요. 네. 이게 완벽주의자들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또 철저하게 바꾸어서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너무 이렇게 집착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집착을 하게 되면서 MD 앤더슨의 김의신 박사님이 최근에 낸 글들을 보면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먼저 갈게 태평하게 농담하는 암 환자. 이분들이 좋아지더라. 네. 오. 대부분 보면은 그 욕심과 집착 이것이 가장 그 공통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은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그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혹시 그랬나요? 진짜 예,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하시지만은 너무 이렇게
부지런하다고 우리 그러죠. 아주 그냥 막 체크하고 확인하고 또 반복 이러는 분들이 이제 좀 게으러질 필요가 있다고. 우리 멍상의학 지금 하고 있지만 조금씩은 느슨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욕심 많은 사람들은 베풀 때 암에 걸려보면 조금씩은 이 생활이 달라지거든요. 극단적인 경우는 이제 임사 체험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죽었다 생각하고 관에 한번 누워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 끝에서부터 자기를 조명해 오면서 자기를 찾아가서 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욕심은 좀 베푸는 거. 또 자기만 아는 사람은 남을 사랑해 보는 거.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뭐 화초라든지 모든 것을 한번 자기가 사랑을 베풀어 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너무 정의감에 차 있는 사람들은 좀 포기하는 거. 포기를 해야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타입이라도 그런 일대의 전환이 일생에 있어 한번 있으면 그 다음서부터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진짜 명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암도 만들지만 암 환자분들의 전이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스트레스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한우분들에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피해야 된다. 이것을 조절하고 극복하는 방법들을 스스로 터득해서 이걸 관리해야 된다. 이걸 제일 많이 강조를 하죠. 왜 스트레스라는 것이 막연한 암의 원인이다, 그렇죠. 요소다 이렇게 했지만 왜 그런지를 밝히질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논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이 퍼지는 림프관이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더 자꾸 커지고 이것이 그 원활해진다, 빨리 간다는 고속도로를 이제 깔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림프관이 활성화되면서 암이 빨리 발전을 하고 또 그 암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은 이제 밝혀서 이제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염증입니다. 염증. 예, 만성 염증을 함부로 두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성 염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일상적으로 제일 흔한 게 위염. 네. 위에 염증이 오래 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거 그 현대인들 누구나 다. 그다음에 간염. 응. 네. 간염의 30%가 간경화로 그중에 또 30%가 간암으로 또 위염 중에서도 특히 위축성 위염이 또 위암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성 염증이 있을 때 이것을 제때 관리를 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염증이 왜 암으로 가냐면 이게 세포가 암이 되는 것은 역분화된다고 그래요. 역분화. 예,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네. 이것을 이제 촉진하게 되는 거죠. 또 암세포의 정식도 시키고 우리가 정상세포가 자살을 하는데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이 우리 정상세포는 자살을 하거든요. 자살. 예. 그래서 죽고 또 새로 태어나서 정식하고 이렇게 분열해서 정식하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 이렇게 나고 그다음에 바뀌고 죽고. 그렇죠. 우리 몸의 혈구세포는 수명이 이틀에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 사이에 다 바뀌어요. 네네. 예,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살하고 다시 성장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가지는데 암세포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예, 자살하지 않고 죽지 않으니까 무한 정식을 하는 거죠. 불멸인가요? 예, 그렇죠. 오. 그래서 이게 염증이 생기면 그런 자살을 억제해요. 예, 그래서 이게 암으로 잘 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염증이라고 그래서 그 정도는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으시고 저희가 하다못해 이제 뭘 속이 쓰리거나 하면은 그냥 병원 갔더니 위염이래. 그냥 약 조금 먹으면 된대라고 정말 저희 일상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정사의 투쟁이라고 그래서 네. 정기와 사기와의 싸움이 우리 몸에서는 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를 정자를 그렇죠. 써서 나쁜 이제 병균 이런 같은 것들인데 우리가 염증이라든지 뭐 이 병균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사기라고 그러거든요. 사기. 예, 바이러스라든지. 그런데 이제 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전기를 기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면역이라는 걸 그래서 중요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면역을 면역. 높이면 전쟁에서 우위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이기는데
먹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치료 방법도 자기의 치유 능력을 음. 기르는 것 이런 것 같은 걸 통해서 면역을 높이면 나쁜 염증이나 그 바이러스나 이걸 물리칠 수가 있거든요. 면역을 높이는 걸 방심을 하면 이 사기가 상하면 이제 그 역전이 되면서 마치 전세가 완전히 패전의 태세로 갈 때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라고 절감하는 때가 언제냐면요. 아이러니하게도 병에 걸렸을 때예요. 병이 걸린 과정에서 치료를 하는데 자꾸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면역력이 여기서 떨어지셨기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 여기서 면역력을 기르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들리냐면 아니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지금 질병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포괄적으로 면역력을 키우라고만 하지 이게 네. 무슨 의미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네. 예. 그 사실 이제 모든 그 만성 질환들이 다 면역이 떨어졌을 때 생활 습관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의 생활 습관을 보면 주로 영양 불균형이 네. 크고요. 뭐 이렇게 편식을 한다든지 골고루 챙겨 먹지 않는 거죠. 예. 두 번째는 또 스트레스 많이 받죠. 또 너무 과로를 해요. 그리고 밤낮이 바뀌는 분들이나 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불면증 있는 분들 이런 네 가지 경우가 면역이 가장 많이 떨어지거든요. 제가 단언하건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예.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2배 높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깐만 그럼 지금 밤 근무하시거나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뭐 남대문 시장에서 도매 가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사실은 광합성을 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광합성은 식물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낮 동안에 이 햇빛을 봐야 이 멜라닌 색소 같은 걸 만들어서 면역력이 증강이 되는데 햇빛을 안 본다는 거. 특히 요즘에 여자분들은 탄다고 이 선블럭, 선크림을 선크림.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햇빛을 차단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상 생활에서 겨울에는 밤이 길으니까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고 여름에는 해가 길으니까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네.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생활 습관을 그렇게 맞추라고 그랬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밤이 되면 자야지 되는데 모든 리듬이 밤에는 체인지가 돼야 되거든요. 바꿔줘야 되는데 낮 동안은 계속 늘려서 하니까 이게 이제 경무가 되는 거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암도 생활 습관병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와 이것마저도 생활 습관병이다. 예. 그러면 최근 들어서 정말 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고 암 환자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그럴 수밖에 없겠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요. 잠자는 시간 다 부족합니다. 그렇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근무 시간 길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음식들 당연히 일하는데 시간 뺏기고 잠 부족하다 보니까 못 챙겨 먹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렇죠. 운동할 시간 이건 사치입니다. 예. 주말 되면 그냥 밀린 잠자기 바쁘고.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문제가 사실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 캐치프레이 중에 뭐 저녁이 있는 삶 뭐 이런 얘기까지는 했는데 꿈 같은 얘기네요. 사실은 예. 우리가 너무 이렇게 경쟁에 내몰아진다는 것이죠. 인간으로서의 삶을 좀 포기를 하고 유예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죠. 검은 거나 옛날 이제 요즘으로 하면 기타나 이런 현악기들은 평상시에는 풀어놔야 돼요. 그러다가 연주할 때 튜닝을 해가면서 그걸 해야지 제 소리가 난다는 거거든요. 늘 감아놓고 늘 팽팽하게 하면 제 소리가 안 난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휴식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휴식과 그다음에 이제 긴장이 반복될 때 우리 몸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뭐 실적에 시달리고 일을 안 해도 그냥 뭐 눈치 봐가면서 퇴근도 못 하고 있고 또 회식 가자고 그러면 자기는 지금 몸이 망가져 있는데도 가서 빵긋하고 또 즐거운 척 해야 되고 왜냐면 이런 회식도 사람들이 업무의 연장이라고 자꾸 압력을 주니까. 그렇죠. 예. 야근해야 되고 회식도 의무적으로 네, 참가해야 참여해야 되고 이런 우리 직장인들의 삶이 저희 다 접고 문제예요. 산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떡해요. 이게 이제 짧은 시간에도 피로를 푸는 훈련 그런 방법들을 자기 나름대로 찾아서 피곤하면 10분간씩 낮잠을 잔다든지
또 뭐 오래 자서는 안 좋고 끊어주는 시간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차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 잔다든지 잠깐이라도. 그렇죠. 이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그 지금 우리가 뭐 사회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런 사회적 환경, 우리가 환경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런 자연 환경 이 속에서 어쨌든 또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죠? 예. 그래서 이 환경 속에서나마 어쨌든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또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게 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암 환자들인데 그냥 시간에 짧고 긴 것만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먼저 걸렸느냐, 네. 누가 늦게 걸리느냐 이 시간차만 맞아요. 있겠구나. 맞아요. 어. 저는 지금 13년째 암 환자를 보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요.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암이 조기 진단되는 것은 CT상에서 눈에 보여야 진단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1g이에요. 1g. 가장 작은 단위 1g 이상 되어야 그게 1cm 정도 돼요. 크기로 따지면 이게 벌써 이제 암의 개수로 따지면 네. 10억 개예요. 10억 개. 세포가. 10억 개. 네. 예. 한 개의 암세포가 10억 개까지 자라는 데는 많은 세월이 걸려요. 보통 한 10년 정도 잡고요. 네. 유방암이나 대장암은 5년에서 8년 정도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암이 발견되었다면 벌써 10년 전에부터 암이 자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1g, 1cm가 안 되면 CT상에서 안 보이죠. 네. 그러면 암 환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안 보이니까. 그 이전 단계는 아닌 거죠. 예. 근데 사실 그 이전 단계로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 저희가 이제 CT 외에 혈액으로 또 조기 진단하는 방법들이 또 있고요. 그 해보면 우리 환우분보다는 그 가족분이 더 그 염려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어머. 예. 그러니까 실제로 발병이 되는 환자 때문에 왔는데 네. 같이 와서 뵈니까 저분이 지금 심각하신데. 그렇죠. 네. 더 심각한 경우가 있고, 실제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해서 암을 진단받은 경우도 있고요. 아,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또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병 주고 약 주는 회사가 네. 명목상 건강검진이라는 걸 해서 네가 건강한지 병원 가서 1년에 한 번씩 검사 맡아와라.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cm가 돼야지 나타나잖아요. 그것만 통과하면 본인은 어느 정도 안심을 하는 거예요. 아이, 뭐 수치 괜찮게 나왔어. 예. 이러면서 또다시 뭐 1년간의 유예받은 느낌을 그렇죠. 사는 거죠. 예.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네. 이제 집안에 암이 많은 사람.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부부간에도요. 오래 살다 보면 식습관이나 이 병도 좀 이제 비슷해집니다. 그것은 이제 너무 똑같은 사이클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배우자라든지 가족 중에 이제 온다든지 또는 이제 과다한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은 좀 신경 써서 우리가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갖고 60% 정도는 우리 생활 습관에서 오하지만 40%는 체크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이상이 있다면 병원에 가서 조기 발견을 한다든지 최근에는 이제 이 꼭 혈액 검사라든지 CT가 아닌 뭐 여러 가지 예측 검사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거든요. 네. 물론 유전자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 외에도 파동 측정 방법에 의해서 어느 부분에 지금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다라는 것 같은 것들도 이제 요즘에는 그런 방법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어느 부분이 안 좋다라든지 어느 쪽이 취약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하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의 고위험군이 또 있어요. 아, 특별히 위험한 예. 그렇게 딱 분류할 수 있는 그렇죠. 어, 그게 이제 대사질환입니다. 대사질환.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대사질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이런 대사질환이 또 암 발병률이 높아요. 네. 그리고 암 자체도 대사질환이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최근에 작년에 나온 책 중에 암은 대사질환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의사가 쓰신 책을 우리나라 의사들이 번역해서 낸 책인데 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암도 대사질환이라는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유전자 변이에 의한 것이 이제 암세포로 바뀌는, 그래서 암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거든요. 네. 예.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고 저장하는 발전소인데 이가 이제 산소를 받아서 호흡을 해요. 예, 호흡을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대사질환들이 생기거든요. 고혈압, 당뇨부터 암까지 사실은 다 대사질환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를 유발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단백질이 파괴되거나 DNA에 유전자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또 이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상실된 세포를 죽이는 작용을 해요. 이걸 이제 세포가 자살한다 그랬죠. 네, 아까 그렇게 예. 말씀하셨죠. 이걸 이제 영어로는 아포토시스라 그래요. 아포토시스. 예. 예, 이 기능을 하는 게 또 미토콘드리아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암세포가 잘 생기게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미토콘드리아가. 그렇죠. 네. 우리 몸속에 네. 가장 그 기본 생활 하나의 단위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한의학에서는 어혈이라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것이 생기는 원인은 피가 신선하게 돌지 못하고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추진력을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적으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저체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면 이렇게 이제 암이라든지 아니면 피가 막질 않아갖고 오는 뭐 고지혈, 그 심장병, 뭐 비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영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것은 항상 일정한 상태에 신생물이 생겨지고 또 순환이 돼야 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순환이 안 되는 부위,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 어디가 절이 되든지 아프다든지 또는 만져보면 단단하다든지 이제 염증이 만성화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하고 그 부분을 제거를 하거나 어떻게든지 순환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 중에 하나죠. 지금 말씀하신 그 증상들 있잖아요. 뭐 저도 가지고 있는 거고 특별히 불편할 정도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늘 그랬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거 일을 하는데 지장이 좀 있는데 싶을 정도가 되면 그거만 딱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병원에 가거나 이게 여기가 아파요. 그러니까 여기 처방해 주세요. 지금 다 그런 식으로 땜빵 하듯이 땜질식 치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사실 뭐 지난번에도 저희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야기할 때도 약을 버리고 몸을 바꿔라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사실 다 땜빵하고 있는 거예요. 다 땜빵. 예. 아니, 물론 뭐 현대의학도 어떤 면에서 보면 대증 치료라고 해서 그때 그 증상을 해결만 해주지 네.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그냥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잘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맞아요. 일단은 암의 신호 중에 제일 안 좋은 것이 체중이 갑자기 주는 거거든요. 체중이 줄어든다. 네, 갑자기 준다. 사실 현대인들은 워낙 비만이 많아서 체중이 줄어들면 일단은 반갑거든요. 그렇지만 예. 이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급작스럽게. 급작스럽게 줄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막연한 피로가 회복이 잘 안 된다든지 일정하게 계속 머리가 아프다든지 잇몸에 염증이 치주염이라고 그래서 이 풍치 우리 한방에서는 이제 풍치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같은 게 잘 생겨요. 이렇게 분명히 뭔가 사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기도 전에 노란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네. 우리 몸에도 어떤 신호가 있어요. 근데 역시 암도 그런 경고를 주고 있는데 무시를 하고 계속 달리다 보면 이제 빨간불에 걸리는 거다. 저희 이렇게 모두 그런 신호 그래요.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사실은 네. 나는 잠재적인 암 환자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때부터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 잠깐 관리를 좀 하러 일찍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전형적인 잠재적인 암 환자입니다. 지금 고혈압 약 먹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들리겠지만 많은 분들이요. 내가 고혈압 있고 약간 당뇨가 있어 이러면서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래 약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런 병이 있거나 지금 어디가 결리고 이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관리할 거야 이러면서 생활을 좀 관리가 들어가잖아요. 나 운동해야 되니까 제때 퇴근할 거야. 나 운동해야 되니까 회식에 빠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쟤는 너무 몸살이여.
이러면서 사실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요. 네. 사실 우리 직장인들의 가장 큰 또 딜레마이기도 한데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조절이 필요합니다. 음. 그럴 때는 내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다는 걸 사실 좀 알릴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또 만약에 왜 여기저기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또 되게 희한한 게 몸 관리할 시간을 안 주면서 어디 아프다 그러면 관리 못 한다고 또 난리를 찍어버려요. 병원 네. 자랑하라고 그랬거든요. 네. 예, 환경 탓만하고 뭐 좀 이따가 뭐 관리하지. 예, 뭐, 어디 아프면 예. 예, 병원 갈게요. 뭐 예, 이렇게. 뭐 그렇게 자꾸 미루다 보면 네. 이게 진짜 큰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게 네. 일정한 직장에 속해져 있는 셀러리맨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사람들은 이 대부분의 회사가 지금은 많이 정기 검진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해서 기초적인 검사를 하거든요. 물론 네. 보험에서도 많이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근데 가장 큰 취약점이 누구냐면 자영업자라는 사람들이거든요. 자영업자. 네. 음. 그 스스로 완맨 가게를 한다든지 또는 뭐 몇 사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면은요 몸이 피곤해요. 또 안 되면 정신적으로 피곤해요.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 힘들게 가다가 보니까 조금 아파도 이거 참아야지. 이거 지금 내가 이거 뭘 해야 되는데 목표를 좀 설정한 걸 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골마 터질 때야 이제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맞아요. 쉬게 되는데 저희 병원에 오는 암 환자분들의 연령대가 50대가 제일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연령대가 제일 많이 몸을 혹사하는 연령대예요. 어. 40대 거치면서 50대 들어서 경고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면서 참고 견뎌내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암으로까지 발전해서 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남녀의 그 차이를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암이 50 전까지는 여자분들이 많으세요. 어? 예,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부속기 질환 쪽으로가 이제 영향을 많이 미쳐서 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50대 전까지는 여자가 많다가 50이 넘으면서부터 이제 남자가 많아지죠. 심지어는 거의 80, 70 좀 넘어서 80 가까이 되면 여자보다 남자가 2배 더 많아지거든요. 암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남자들은 되게 열심히 일할 때는 모르는데 이제 능력이 떨어지는 50대 이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참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자분들은 오히려 이제 그 50 전에 좀 이 여성 호르몬 기능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의 부작용으로다 이제 그런 암이 좀 많이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남자든 여자든 70 이후에 암이 급격히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평균 연령까지 살았을 때 남자의 5명 중에 2명이 암 환자고요. 여성분들은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노화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진짜 그래서 그러네요. 뭐 노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암이 아닌 노안으로 다른 질환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해부를 해보니까 2명 중에 1명이 암 덩어리가 나온다는 거죠. 아, 암으로 사망한 분이 아니어도. 근데도 예. 예. 그것이 그분은 이제 암으로 사망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암이 나온다는 것은 뭐 노화에 의한 결과로 2명 중에 1명은 암이 생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이런 이 검사법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아도 그냥 나이가 드시면 노환이다. 아,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고 별 방법도 없이 돌아가시면 뭐 자기 목숨껏 사라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학이 많이 발달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생명 연장을 하는 그런 같은 것도 많이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암도 미리 발견하고 또 치료 방법도 이제 좀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구사되면서 평균 수명도 좀 길어졌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암이라는 것을 두려워해서 건강 염려증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아파도 이게 암이 아닌가 발발발발 떠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고 네. 또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그냥 에이, 뭐 설마 하는 식으로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적당한 그런 사인이 있을 때 어떤 변화나
또 특별히 이제 좀 나이가 들면은 정기적으로 자기가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갑자기 소변을 좀 자주 보게 된다든지 남자들 같은 경우 최근에는 이 전립선암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예, 지금은 위암이 우리가 제일 많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대장암이 위암을 이제 초월을 했어요. 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식생활이 이제 달라지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위암 또 그다음에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 이제 간암이 또 많은 것이 이제 그런 절제된 생활이 아닌 술들을 많이 먹는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자기가 좀 뭔가 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매일매일 자기 컨디션을 체크를 해보면서 장기적으로 피곤하다든지 장기적으로 염증이 계속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 조금씩 체중이 준다든지 이런 것 같은 거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자, 우리 모두 잠재적인 암 환자들이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드리면서 암의 아주 기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조병식 원장님 그리고 김기호 원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